안개가 공기 중에 무겁게 걸려있는 차가운 밤. 한 사람이 길을 건너다 달려오는 차에 치일 뻔한 순간 낯선 노인이 나타나 그를 구하고 대신 목숨을 잃습니다. 경찰이 건넨 봉투 속에는 단 2단어만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죠. 물리학을 공부하세요. 이 쪽지를 받은 사람은 수십 년 후 물리학 교수가 되어 타임머신을 발명하고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을 구한 노인이 바로 미래의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지만 놀랍게도 현대 물리학은 이런 일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말합니다. 시간여행은 오랫동안 인류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온 주제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거나 미래로 나아가 다가올 세상을 목격하는 것은 수많은 영화와 소설의 소재가 되어 왔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한 이후 물리학자들은 시간여행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물리 법칙 내에서 실제로 가능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간단하지는 않지만요.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지만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강물처럼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것으로 생각하죠. 어제는 이미 사라졌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현재만이 실재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은 이런 상식적인 생각이 틀렸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와 미래가 현재만큼이나 실재하며 우주의 모든 순간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블록 우주 이론입니다. 오늘은 시간여행의 과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시간여행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설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인슈타인의 혁명적인 발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뉴턴 이래로 당연하게 여겨지던 절대 시간의 개념을 뒤엎었습니다. 뉴턴은 우주 어디에나 적용되는 하나의 보편적인 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적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측정 가능한 현상이었죠. 한 관찰자에게는 사건 A가 사건 B보다 먼저 일어날 수 있지만 다른 관찰자에게는 그 순서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둘 다 틀린 것이 아니라 똑같이 옳은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직관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된 지 3년 후인 1908년, 헤르만 민코프스키는 아인슈타인의 작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공간과 시간이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얽혀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여줬죠. 공간의 3차원과 시간의 1차원이 함께 짜여져 시공간이라는 단일한 4차원 구조를 이룬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천의 날실과 시실이 얽혀 하나의 직물을 만드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블록 우주를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191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나왔죠. 이 이론은 중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뉴턴은 중력을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시공간의 휘어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트램펄린을 상상해 보세요. 트램펄린 위에 무거운 공을 올려놓으면 그 부분이 움푹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태양 같은 거대한 물체가 있으면 그 주변의 시공간이 휘어집니다. 이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행성들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르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 이론의 첫 번째 극적인 증거는 수성의 궤도에서 나왔습니다. 19세기 천문학자들은 수성의 궤도가 뉴턴의 중력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조금씩 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프랑스 천문학자 위르뱅 르베리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행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그런 행성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죠. 1915년 12월 18일 아인슈타인은 독일 수학자 다비트 힐베르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저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수성의 근일점 운동을 유도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어떤 중력 이론도 지금까지 이것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수성이 태양의 중력 우물에 가장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심하게 휘어진 시공간을 경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증가된 곡률이 바로 수성 궤도의 미스터리한 변화를 완벽하게 설명해냈던 것이죠. 그 이후로 천문학자들은 일식대 별빛의 휘어짐, 블랙홀 주변에 소용돌이치는 물질, 그리고 중력파라는 시공간의 잔물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시험해 왔습니다. 모든 실험에서 이론은 완벽하게 들어맞았죠. 시공간은 실제합니다. 우리 우주 전체의 과거, 현재, 미래는 4차원의 시공간 블록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만약 우주 밖에서 이 블록을 바라볼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들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도 위에서 서울과 부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시간은 공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는 단순히 시공간의 다른 위치일 뿐이죠. 과학자들은 빅뱅이 모든 시공간을 탄생시켰다고 믿습니다.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을 말이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부르는 시간의 영역들은 모두 전체로서 함께 존재합니다. 두 사람이 서울과 뉴욕에 동시에 존재하듯이 한 사람은 2024년에 다른 사람은 1924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블록 우주 내의 모든 물체는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는 4개의 좌표로 표시됩니다. 공간 좌표 3개와 시간 좌표 하나죠. 심지어 정지해 있는 물체조차도 시간 좌표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매초가 똑딱거리면서 오늘은 내일이 되고 당신의 시간 좌표는 계속 증가하죠. 한 입자의 모든 순간의 위치를 연결하면 선이 만들어집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세계선이라고 부르죠. 당신은 수조 개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각 입자는 자신의 세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수한 세계선들이 함께 얽혀서 당신이라는 복잡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하루를 보내면서 움직이고 먹고 생각하는 모든 순간이 이 세계선들의 집합으로 시공간에 영원히 새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함의를 가집니다. 만약 블록 우주가 진실이라면 당신이 내일 무엇을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이 10년 후에 어디에 있을지도 이미 결정되어 있죠. 블록 우주는 책과 같습니다. 시작, 중간, 끝이 이미 쓰여 있고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린다고 생각하는 모든 선택은 실제로는 이미 정해진 것이어서 당신은 항상 그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책 속의 캐릭터가 150페이지에서 삼각관계로 고민하고 있다면 그들은 200페이지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쓰여 있고 항상 그런 방식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세계선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의식이 흐르면서 미래를 알지 못할 뿐 그 미래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프닝 스토리의 시간 여행자가 타임머신을 발명해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이전 버전의 그들은 이미 과거 페이지에 지울 수 없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계선은 루프를 그리며
이전 지점에서 자기 자신과 교차했죠. 하지만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더 간단한 형태의 시간 여행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미래로의 시간 여행이죠. 놀랍게도 이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1940년대 이탈리아 물리학자 브루노 로시가 수행한 우주선 실험이 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로시는 콜로라도의 마운트 에반스 광야에 있는 에코 호수로 향했습니다. 해발 약 2300m 높이에 위치한 이곳에서 그는 우주선이 만들어내는 뮤온이라는 입자를 측정하고 있었죠. 뮤온은 불안정한 입자로 빠르게 붕괴됩니다. 뮤온 집단의 절반이 붕괴하는 데 걸리는 시간, 즉 반감기는 겨우 100만 분의 2.2초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뮤온이 빛의 속도의 98%로 이동한다 해도 상층 대기에서 에코호수까지 도달하는 동안 15번 이상의 반감기가 경과해야 했습니다. 각 반감기마다 남은 뮤온의 절반이 사라지므로 로시가 관측할 수 있어야 하는 뮤온은 원래 수의 0.1%도 안 되어야 했죠. 그런데 로시는 그보다 훨씬 많은 뮤온을 감지했습니다. 답은 놀라웠습니다. 뮤온이 시간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공간을 통과하는 모든 것은 빛의 속도와 계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빠르게 이동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할수록 시간을 이동하는 데는 덜 사용하게 됩니다. 뮤온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이동했기 때문에 뮤온의 관점에서는 시간이 매우 천천히 흘렀던 것이죠. 로시의 관점에서 보면 뮤온의 시계가 느리게 가고 있었습니다. 반감기가 훨씬 길어진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15번의 반감기 동안 99.9%가 붕괴할 만큼의 시간이 뮤온에게는 흐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상대론적 시간 지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시간 여행일까요? 당신이 뮤온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대기에서 에코호수로 여행하는 대신 빛의 속도의 98%로 우주를 큰 루프로 여행하고 25년 후에 지구로 돌아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에게는 25년이 지났지만 지구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는 125년이 지났을 것입니다. 당신은 째로 한 세기를 건너뛴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측정된 사실이죠. 전 NASA 우주 비행사인 마크 켈리와 스콧 켈리 쌍둥이의 경우를 보세요. 마크는 형보다 6분 먼저 태어났지만 스콧은 우주에서 520일을 보냈고 마크는 54일만 보냈습니다. 스콧이 우주에서 더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의 시간은 마크보다 느리게 흘렀죠. 그 결과 마크는 이제 6분 5밀리초 더 나이가 많습니다. 만약 스콧이 뮤온만큼 빠르게 여행했다면 그들의 나이 차이는 거의 6년 반까지 벌어졌을 것입니다. 같은 날 태어났는데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미래로의 시간 여행입니다. 물론 인간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빛의 속도의 99.99%로 여행하는 사람은 외부 관찰자에게 거의 2톤, 즉 코뿔소만큼 무거워 보일 것입니다. 그 속도로 가속하려면 현재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3개월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하지만 시간 지연은 속도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력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강한 중력 우물 깊숙이 들어갈수록 시간은 더 천천히 흐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빛시계를 상상해 보세요. 두 개의 수평 거울 사이에서 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똑딱거리는 시계죠. 이 시계를 중력 우물 안에 넣으면 휘어진 시공간 때문에 빛이 더 긴 경로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계가 더 천천히 똑딱거리게 되죠. 두 개의 동일한 시계를 가지고 하나는 중력 우물에 넣고
하나는 밖에 두었다가 다시 합치면 중력 우물에 있던 시계에서는 더 적은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깊은 중력 우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당신이 떠나 있는 동안 바깥에서는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갈 것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들이 블랙홀 근처의 행성을 방문했다가 돌아왔을 때 수십 년이 지나 있던 것이 바로 이 원리죠. 지구도 자체 중력 우물을 만듭니다. 산 위에 올라가면 중력이 약간 약해지고 따라서 시간이 약간 빠르게 흐르죠. 이 차이는 너무 작아서 인간은 느낄 수 없지만 원자시계는 측정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물리학자들은 단 1mm 높이 차이만으로도 두 원자시계의 시간이 어긋나는 것을 측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효과에 매일 의존하고 있습니다. GPS가 바로 그것이죠. GPS 위성들은 지구 궤도를 돌면서 원자시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위성들은 우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동시에 지구 중력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시간 지연 효과가 모두 적용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보정하지 않으면 GPS는 하루에 수 킬로미터씩 오차가 쌓일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로의 시간 여행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입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 방향은 어떨까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2011년 물리학자들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오페라 실험에서 중성미자라는 입자가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관찰했다는 것이었죠. 중성미자는 제네바 근처의 CERN에서 출발해 730km를 지나 이탈리아의 그랑 사소산 아래에 있는 검출기에 도착했습니다. 빛의 속도로는 2.4m초 걸려야 하는데 중성미자는 그보다 60나노초 빨리 도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물리학의 가장 신성한 원칙 중 하나가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는 뚫을 수 없는 장벽이죠. 더 빠르게 가려고 할수록 질량이 늘어나고 질량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결국 빛의 속도에 도달하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어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1년 안에 미스터리는 해결되었습니다. 실험 장비에 결함이 있었던 것이죠. 중성미자는 결국 초광속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동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면 시간을 거슬러 여행할 수 있을까요? 답은 놀랍게도 예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광원뿔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공간의 정지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1초 후 당신은 최대 3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가 초당 30만 킬로미터니까요. 2초 후에는 60만 킬로미터, 3초 후에는 90만 킬로미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달할 수 있는 공간의 영역은 원뿔 모양으로 넓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광원뿔이죠. 광원뿔의 가장자리는 빗줄기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를 나타냅니다.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다면 당신의 미래 세계에서는 항상 이 광원뿔 안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로 가는 닫힌 시간선 곡선을 만들려면 세계선이 광원뿔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광원뿔 자체를 기울이는 것이죠. 시공간이 극도로 휘어진 곳에서는 광원뿔이 뒤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로 가는 경로가 광원뿔 안에 들어오게 되죠. 1974년 미국 물리학자 프랭크 티플러는 이것이 가능함을 보여줬습니다. 티플러는 태양 질량의 최소 10배를 포함하고 가장 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무한히 긴 원통을 상상했습니다. 이 원통 주위를 정확한 나선형 궤적으로 돌면 시공간이 휘어져
광원불이 점차 뒤로 기울어집니다. 충분히 돌고 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실용적인 타임머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무한히 긴 원통이 필요하고 분당 수십억 번 회전해야 하니까요. 1990년대에 스티븐 호킹은 한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만약 원통이 무한히 길지 않다면 작동시키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음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음의 에너지는 양자역학에서 실제로 존재합니다. 진공에서도 가상 입자쌍이 계속 튀어나왔다 사라지면서 에너지를 빌렸다 갚죠. 하지만 이런 음의 에너지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아주 작은 영역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닫힌 시간선 곡선은 아원자 규모에서는 존재할 수 있지만 인간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큰 시간 루프를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른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웜홀이죠. 1985년 천문학자이자 작가인 칼 세이건은 컨셉트라는 소설을 쓰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25광년 떨어진 베가별까지 여행해야 하는데 빛의 속도 제한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빨리 갈 방법이 필요했죠. 세이건은 친구인 킵손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손은 밤새 원고를 읽고 답을 찾아냈습니다. 원홀이었죠. 시공간을 종이처럼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한쪽 끝에 있고 베가가 다른 쪽 끝에 있습니다. 종이를 따라 긴 거리를 여행하는 대신 종이를 반으로 접으면 어떨까요? 지구와 베가가 서로 바로 위에 오게 되고 그 사이에 짧은 틈만 건너면 됩니다. 이것이 웜홀의 기본 아이디어죠. 웜홀은 공간의 서로 다른 부분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시간의 서로 다른 부분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웜홀의 한쪽 입구를 로켓에 연결해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우주를 한 바퀴 돌게 해보세요. 시간 지연 때문에 웜홀 입구의 시간은 느리게 흐를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 한쪽 입구는 다른 쪽 입구보다 시간적으로 뒤처져 있게 됩니다. 이제 웜홀의 한쪽 입구로 들어가면 과거의 다른 쪽 입구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 시간 차이가 충분히 크고 웜홀을 올바르게 배치한다면 당신이 처음 웜홀에 들어가기 전 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론론적으로는 말이죠. 문제는 웜홀이 자연스럽게 닫히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웜홀을 통과하는 모든 것의 중력이 웜홀을 붕괴시키려고 작용하죠. 웜홀을 열어두려면 음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또는 자기장이나 양자 얽힘 같은 다른 이국적인 물리학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991년 물리학자 제이 리처드 고트는 우주끈이라는 가상의 물체를 사용한 또 다른 타임머신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우주끈은 빅뱅 직후 형성되었을 수도 있는 엄청나게 얇고 밀도가 높은 물체죠. 두 개의 우주끈을 적절한 속도로 서로 지나가게 하면 그 사이의 시공간이 휘어져 광원불이 기울어집니다. 올바른 경로를 따라가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역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것은 할아버지 역설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어린 시절의 할아버지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할아버지가 죽으면 당신의 어머니도 태어나지 않고 따라서 당신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과거로 가서 할아버지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스티븐 호킹은 연대기 보호 추측을 제안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든 시간 여행을 막을 것이라는 아이디어죠. 원인과 결과는 신성불가침하며 자연이 그것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자 이고르 노비코프는 자기 일관성 원리를 제안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갈 수는 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블록 우주는 책과 같습니다. 이전 페이지로 돌아갈 수는 있지만
이미 쓰여진 것을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면 총이 걸리거나 재채기를 해서 빗나가거나 다른 무언가가 방해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발표된 일련의 논문들은 노비코프의 원리가 모든 경우에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물리학자들은 검은 공과 흰 공을 사용한 사고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두 공이 부딪히면 색이 바뀝니다. 검은 공이 타임머신을 통과해 과거의 자신과 부딪힌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충돌로 인해 공이 다시 타임머신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흰색으로요. 그러면 같은 공이 같은 순간에 같은 타임머신에서 나오지만 두 번은 다른 색깔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일관성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역설이죠. 해결책은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양자세계에서 여러 결과가 가능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주가 분열한다고 합니다. 모든 가능한 결과가 각각 다른 평행 우주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생각해 보세요. 상자 속에 고양이와 독약병, 그리고 망치가 있습니다. 망치는 양자 측정 장치에 연결되어 있어서 50% 확률로 떨어집니다. 양자 역학에 따르면 측정 전에 고양이는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 있습니다. 측정을 하기 전까지는 두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 것이죠. 다세계 해석은 측정이 일어날 때 우주가 두 개로 분열한다고 말합니다. 한 우주에서는 고양이가 살고 다른 우주에서는 고양이가 죽습니다. 둘 다 똑같이 실제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매 순간 무수히 많은 평행 우주들이 갈라져 나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당신이 떠난 우주가 아닌 다른 평행 우주로 도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검은 공은 시간선 A에서 시작하지만 타임머신에서 나올 때는 시간선 B에 나오는 것이죠. 이 대체 시간선에서 충돌 후 타임머신을 통과하게 되는 것은 이미 한번 통과한 바로 그 공이 아니라 다른 공입니다.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역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갈 때 다른 시간선으로 들어간다면 거기 있는 할아버지를 죽여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존재에 중요한 할아버지는 당신이 떠나온 원래 시간선에서 여전히 살아있고 건강하니까요. 부트스트랩 역설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프닝 스토리에서 편지의 주체가 불분명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다세계 해석을 사용하면 시간선 A에서 당신이 편지를 쓰고 시간선 B로 보낸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선 B의 당신은 그 편지를 받고 자라서 시간선 C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매 순간 우주가 무수히 갈라진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지구의 모든 별, 모든 은하계의 모든 양자 전이마다 우주 전체가 복사된다는 것이니까요. 웜홀을 만든 바로 그 물리학자 존 휠러조차 결국 이 아이디어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형이상학적 짐이 너무 크다고 느꼈던 것이죠. 하지만 수십 년에 걸쳐 다세계 해석은 점점 더 많은 물리학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 변형들이 제안되었고 각각은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양자역학을 해석하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사건의 모든 결과가 어딘가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시간의 거대한 강은 끊임없이 갈라져 무한히 많은 흐름으로 나뉩니다. 당신이 태어나지 않은 흐름도 있고 당신이 세계적인 유명인인 흐름도 있습니다. 어제 다른 선택을 한 당신이 사는 흐름도 있죠. 이 모든 가능성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는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시간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과 동시에 무한히 갈라진다는 것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블록 우주와 다세계 해석을 함께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평행 우주가 자체의 블록을 가지고 있고 이 블록들이 양자 분기점에서 서로 갈라져 나가는 거대한 나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우리는 거대하고 복잡한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존재하는 4차원 시공간 블록이면서 동시에 매 순간 무수히 갈라지는 가능성의 나무일 수도 있죠. 미래로의 시간 여행은 이미 입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당신이 움직일 때마다 중력의 영향을 받을 때마다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물론 그 양이 너무 작아서 느낄 수 없을 뿐이죠.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훨씬 더 추측적입니다. 웜홀, 우주끈, 회전하는 원통 같은 이국적인 시공간 구조가 필요하고 음의 에너지 같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물리학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 안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언젠가 누군가가 과거로 가는 방법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할아버지 역설이나 부트스트랩 역설 같은 논리적 모순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다세계 해석이 이런 역설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대가로 무한히 많은 평행 우주의 존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는 호킹의 연대기 보호 추측이 옳아서 우주가 어떻게든 인과율을 보호하고 시간 여행을 막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나요? 100년 전만 해도 시간이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이 상대적이고 휘어질 수 있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견이 이루어질 거예요. 어쩌면 언젠가는 시간의 본질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공간을 다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시공간을 통해 여행하고 있습니다. 매 초마다 미래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뒤에 과거의 흔적을 남기고 있죠. 당신의 세계선은 블록 우주를 가로질러 뻗어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이미 그곳에 새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매 순간 무수한 가능성으로 갈라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어느 쪽이든 우리는 시간이라는 신비로운 차원을 통해 끊임없이 여행하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시간 여행의 과학과 그것이 제기하는 심오한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미래는 이미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걸까요? 과거를 변경할 수 없는 걸까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물리학의 영역을 넘어 철학과 존재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과학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네요.